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25년 여름장마 무렵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붓고 천둥은 지붕을 내리치고 강물은 넘실대며 불어났다. 홍씨 가문 종손댁의 며느리 초이가 사라진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날 밤 강가에 남겨진 것은 붉은 놀이개 하나와 여인 신 한 짝, 그 외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다. 그 마님은 혼례 넉 달 만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강원도 봉산리라는 마을에 대대로 벼슬을 해온 홍씨 양반 가문이 있었다. 그 집엔 외아들 세춘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이 집의 골칫거리였다. 20회를 막 넘긴 총각이었으나 책에는 도통 흥미가 없었고 글보다는 술을 즐겼다. 서당 앞에선 하품만 하고 기생집 앞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비쳤다. 그 와중에 세춘은 한양에 다녀오겠다 큰소리치고는 며칠 뒤 기방에서 기생 하나를 데리고 내려왔다. 이름은 향매. 말끝마다 웃음을 머금었고 세춘은 내일같이 기방에 드나들며 그 옆에 드러누워 웃기 바빴다. 벌써 도련님 계집이라 불렸다. 그해 여름 세춘의 아비인 홍대감은 병이 깊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진맥을 보던 의원이 고개를 저었고 박씨 부인은 새벽마다 약탕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정신을 차린 홍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세춘이 저놈! 홍대감이 이불을 걷으며 숨을 골랐다. 어미 뱃속에서 나왔단 놈이 어찌 저리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나? 박씨 부인은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감께서 눈 뜨고 계신 동안이라면 아직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자 홍대감이 몸을 번쩍 일으켰다. 기침을 삼키며 이를 갈았다. 저놈은 절대 안 될 놈이야. 하는 꼴을 보아하니 집안 말아먹고도 남을 것이다. 박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대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 재산 다 순자에게 주고 갈 것이야. 그때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순자는 그저 첩의 피 아닙니까? 이 집 핏줄은 세춘이 하나뿐입니다. 첩자식이면 어떤가? 종년 소생이면 또 어떻고? 사람 구실은 개가 하는구만. 기생 치마폭 붙들고 허우적대는 놈한텐 난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소.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붙이지 못하였다.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고 차디찬 얼굴로 눈만 껌뻑였다. 다음 날 아침 다급히 하인을 불렀다. 혼처를 알아보거라. 집안 망신 더 커지기 전에 손을 써야지. 양반가의 계집으로 말 잘 듣고 살림에 밝은 아이여야 한다. 그리곤 박씨 부인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춘이 놈이 저 모양이니 며느리라도 똑바로 들어와야 집이 살지. 며칠 뒤 혼처가 올라왔다. 한양 윤씨 집안의 딸 초희. 집은 기울었으나 본디 양반과 혈통이고 예절을 익혔으며 성정이 단정하였다. 드디어 혼례날 초희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을 들어섰다. 세춘은 전날 기방에서 퍼마신 술이 덜 깬 듯 눈꼴이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엔 향매가 건넨 비단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도련님 표정 봤나? 혼례상 앞에서 죽상이라니. 기생 끼고 집에까지 들락날락한다더니 그 계집을 버릴 리가 있나 어디? 아이고, 새댁이 무슨 죄요? 불러다 앉혀놓고 벌이나 주는 꼴이라니?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러간 대청에는 초이와 박씨 부인 둘만이 남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돌려 초이를 바라보았다. 넌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리라. 이 집을 붙들어 놓을 방패로 들인 게다. 그러니 말 함부로 놀리지 말고 눈치껏 처신하거라. 세춘이 마음 거슬리는 일 입 밖에 내는 날엔 그날로 내쳐질 줄 알아라. 초이는 고개를 낮추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님. 밤이 되고 초래방의 문이 삐걱 열렸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비틀비틀한 발걸음이 들어섰다. 세추는 문턱에 신을 걷어차고 홀레방에 들어오더니 방 한켠에 앉아있던 초이를 올려다보았다. 가소롭기는. 내가 너가 좋아서 혼인한 줄 아느냐? 어머님이 들여놓으래서 받아준 거지. 내가 너한테 마음 줄 일은 눈꼽만큼도 없다. 내 앞에선 그냥 그림자처럼 기어다니거라.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고, 알겠느냐? 초이는 등을 돌린 채 앉아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후로도 초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다. 허나 박씨 부인은 매사에 흠을 잡았다. 방바닥 한켠에 먼지 하나에도 잔소리를 보탰지만 초이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하녀 옥자는 등을 돌리며 쌀독 앞에 선 초이를 흘끔 바라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에구 참. 남편 복도 없는데 시집살이까지 저리 고되니 참말로 팔자 한번 기고하구먼. 며칠 뒤 해걸음 무렵 홍시댁 안방엔 은은한 약재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찻잔을 밀어두고 초이를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초이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네가 와서 이 집 공기가 한결 조용해졌다. 말이 적고 눈치 빠른 건 가끔은 덕이 되지. 초이는 가만히 앉아 눈을 들지 않았다. 박씨 부인은 손에 찻잔을 감싼 채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말 잘 듣거라. 이 집 재산 다 네 손에 들어가게 해주마. 단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야. 세춘이 그놈 마음을 네가 어떻게든 붙들어라.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박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네가 못하면 그땐 모든 건 순자에게 갈 것이다. 첩의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니 그게 말이 될 소리냐?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세춘이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초이가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되던 날 밤 기방 추나루의 등불은 희미하였고 방 안은 술 냄새와 분 냄새가 겹겹이 번져 있었다. 향매는 술 기운에 얼굴이 발그레 올라 세춘의 어깨에 나른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러니 이제 어쩔 셈이시옵니까, 도련님? 그 계집이랑 저리 한 지붕 밑에 살다가 또 이 숨어 오실 겁니까? 세춘은 웃음 반, 비웃음 반을 섞어 잔을 기울였다. 웃기는 게 뭔 줄 아냐? 그게 집, 겁이란 게 없어. 어찌나 담이 큰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낯빛 하나 변하질 않더군. 향매가 술잔을 기울이며 눈웃음을 슬쩍 흘렸다. 그 아씨가 정말 밉사와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 겁이 나시는 건지요? 세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년만 없어지면 되지 않겠냐? 향매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말이 진심이시옵니까? 아버지 수명도 얼마 안 남았고 그 계집만 사라지면 집문석은 뭐건 몽땅 내 손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향매는 피식 웃으며 잔을 채웠다. 그리 되면 이 몸과 함께 도망치시렵니까? 진심으로 다 놓고 가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춘은 잔을 비운 뒤 천천히 향매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그건 걱정 말거라. 어차피 이 집안에 미련 따윈 없다. 돈만 챙겨서 훌훌 떠나면 그만이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마당 쓸리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 박씨 부인은 입꼬리를 삐죽 내밀며 문을 열었다. 아직도 안 일어나고 무슨 잠을 그리 늘어지게 자는 게냐?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씨 부인은 급히 하녀 옥자를 불러 세웠다. 며느리 본 적이 있느냐? 옥자가 머뭇대다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 작은 마님께서 혼자 나가시는 걸 뵌 뒤로는 그 뒤론 다시 못 뵈었사옵니다. 곁에 있던 순자도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방에 안 계신 걸 보니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신 거겠지요? 하지만 그날이 지나도록 초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할 무렵 하인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달려왔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작은 마님이 신으시던 신짝 하나하고 놀이개가 강 입구 바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사옵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실눈처럼 모아졌다. 뭐라?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인들의 발소리를 따라 박씨 부인과 순자, 하녀들까지 모두 강가로 달려갔다. 바위 옆, 진흙에 반쯤 묻힌 붉은 놀이개 하나. 그 곁에는 여인 신 한 짝이 젖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씨 부인은 숨을 삼키듯 멈추더니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때 하녀 옥자가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작은 마님께서요. 요 며칠 강가에 자주 다니시길래 그날도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시는 줄만 알았사옵니다. 헌데 엊그제 밤엔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졌사온데다 그리 급히 나가시곤 그 뒤론 아무도 못 뵈었사옵니다. 혹시 발을 헛디디신 게 아닌지. 그게 아니고서야. 그날부터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련님이 기생을 끼고 돌더니만 며느리가 혼례 넉 달 만에 물에 빠져 죽었대. 시어머니가 그리 구박했대잖아. 강물에 몸 던졌다고 하더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신이 놓여 있었으면 말 다 했지 뭐. 시간이 지나도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초희의 죽음도 잊혀져 갈 즈음. 몇 달 뒤 어느 밤이었다. 기방 추나루의 등불은 유난히 낮고 붉었다. 방 안은 향매 혼자였다. 거울 앞에 앉아 눈썹을 매만지던 향매는 붓을 내려놓고 괜히 한숨을 쉬었다. 이 시각이 되도록 도련님은 또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투덜거리며 일어선 향매는 방문을 닫으려다 문득 마당에 서 있는 여인 하나를 보았다. 초록 치마 저고리, 젖은 머리카락, 그 모습은 분명 초이였다. 향매는 숨을 들이신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누구야?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든 채 향매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바람에 덜컥 닫혔다. 놀라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향매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녀는 죽었잖아. 늦은 저녁, 세추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다. 어깨는 젖었고 손엔 아직도 술병이 들려 있었다. 채, 다들 나만 탓하지. 계집 하나 죽은 걸 두고 이놈을 죄인 취급이나 하고들 있으니. 비틀비틀 강둑 쪽으로 발을 옮겼다. 비가 갠 뒤라 강가엔 물 한 개가 옅게 피어올랐고 돌길 사이로는 찬바람만 쓱쓱 스쳐갔다. 그때였다. 강가 너머 한 여인이 신을 벗은 채 맨발로 물가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 초록 치마 저고리,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흐릿한 얼굴. 세추는 그대로 멈춰섰다. 초희? 그 여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물가를 바라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세춘이 떨리는 손으로 한 발 다가서는 순간 바람이 확 거칠게 몰아쳤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다시 들었다. 허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던 세추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도자기 술병이 바위 위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세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숨만 삼켰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거겠지. 한참을 숨도 쉬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진짜로 죽은 게 맞긴 한 게냐? 얼마 뒤 홍대감은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이 끝나기도 전 관청에 봉인되어 있던 유문이 열렸다. 그 안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의 살림과 토지, 노비장부 일체 서녀 순자에게 맡긴다. 세춘에겐 줄 것이 없다. 홍대감은 숨을 거두기 전 그 유서를 남긴 채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안채의 마루 끝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 순자는 문서 꾸러미를 두 손에 쥔 채 한참 말이 없던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첩의 딸이라 하시며 온갖 구박은 다 하셨지요. 찬밥 한 덩이 쥐고 뒷마당으로 쫓겨났던 날 소첩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순자야, 그건 그땐 사정이 그러했으니.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제 집입니다, 마님. 긴 말 마시고 어서 짐을 거두시지요. 옆마을에 초가 한 칸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그러니 이젠 이 집엔 발길조차 마시지요. 그리하심은 서로 체면은 지킬 수 있을 테지요. 하인 둘이 짐을 내오자 순자는 말도 없이 등을 돌렸다. 세춘이 헐레벌떡 달려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유언이 어찌됐든 내가 이 집 자식이거늘. 순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러게 자식 노릇을 했어야지. 여자 끼고 술만 퍼마시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만. 세춘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첩의 소생 주제에 어디 감히 이 집 재산을 넘보느냐? 순자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하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낮게 일렀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앞으로 이 집 문턱엔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하인들이 다가서자 세춘은 버둥거리며 물러났다. 놔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몸이 이 집 종손이다. 그러나 순자는 등을 돌린 채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길로 세춘은 추너루로 내달렸다. 안쪽에선 향매가 짐을 싸고 있었다. 문을 열며 다급히 외쳤다. 향매야, 너만은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우린 함께라 하지 않았느냐? 향매는 조용히 보통이를 안고는 돌아보았다. 입꼬리에 엷은 웃음만 걸렸다. 말 같지도 않은 말씀 마세요. 재산도 없고 자리도 없는 양반댁에 기생이 붙어있을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세춘이 다가서자 향매는 고개를 옆으로 젖혔다. 이젠 한 푼도 없는 주정뱅이 곁에 제가 어찌 남아있겠사옵니까? 이 몸은 더는 여기에 머물 까닭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양으로 떠나버렸다. 늦은 저녁 강가. 순자는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손에 들린 비단 부채를 접으며 혼잣말이 흘렀다. 결국 이 집 주인은 내가 되었네. 발끝에 잔풀을 차며 그녀는 웃었다. 첩의 소생이라 천대하더니 이젠 더는 마님 눈치 볼 일도 없고 세춘이 그놈 꼴도 안 보니 속이 다 시원하구만. 바람이 불었다. 그 순간 순자의 걸음이 멈췄다. 저편 강가바위 아래 안개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초록 저고리에 치마폭. 순자는 숨을 멈추었다. 초이. 말없이 순자를 바라보던 여인. 조용히 다가온 그 얼굴은 분명 초이였다. 그리도 이 집 재산이 탐이 났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제 손으로 이 물에 밀어넣을 만큼이었느냐 말이다. 순자는 진흙 위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다. 아니야. 너는 죽었잖아. 그날 밤 분명 네가 강물에.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목소리는 갈라져 더는 나오지 않았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네가 살아있다는 말이냐. 초이는 바위 아래를 가리켰다. 분명 이 자리였어. 그날 밤 강가를 걷는 나를 불러세웠지. 물이 시원하다며 같이 발을 담그자 했던 날. 그리고는 말없이 넌 내 등을 떠밀었어.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순자야, 너는 사람을 죽였느니라. 그 욕심 하나 채우자고 나를 이 물에 내던졌지. 이제라도 그 죄를 고하거라. 하늘이 알고 물이 들었거늘.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눈을 부릅뜨고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내달았다. 초이가 사라지던 그날 밤,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 있었다. 오직 단 한 사람, 순자만 빼고 몇 달 전 박씨 부인의 방안. 절대로 순자에게 이 집 재산 다 물려줄 순 없다. 네가 어떻게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진 세춘이 마음을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몽땅 그년 손에 넘어가게 될 게야. 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문 밖에서 순자가 듣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숨이 거칠어졌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날 내친다고?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그 안에 묻혀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릴 적 안채, 찬밥 한 덩이를 손에 쥐고 뒤뜰로 쫓겨나던 날. 넌 첩의 자식이다. 이 집에 들여준 것만도 감지덕지지. 양반댁 규수 흉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씨 부인의 말은 바람보다 더 차게 가슴에 박혔다. 어린 순자는 그저 고개만 떨군 채 말이 없었다. 새 옷을 입은 세춘 옆에 서면 순자에게는 늘 기워 입은 저고리가 돌아왔고 생일상 위엔 숟가락이 하나 모자랐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눈앞에 앉은 초이의 고요한 뒷모습에 겹쳐졌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년한테 이 집을 다 준다고? 그 꼴은 내가 절대로 못 보지. 입술을 꾹 깨문 그녀는 말없이 방을 등지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뒤 노을이 물든 강가. 초이가 조용히 물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뒤를 순자가 아무 말 없이 따라섰다. 형님, 순자의 부름에 초이가 뒤돌아보았다. 물이 시원하옵니다. 같이 발 좀 담그시죠. 초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신을 벗어 바위 옆에 올려두었다. 초이가 물가에 발을 들이려 하던 찰나 순자의 두 손이 조용히 그녀의 목 뒤로 감겨들었다. 초이는 눈을 크게 뜨며 몸을 버둥거렸으나 그날 강물은 거셌고 외마디 비명은 바람에 삼켜졌다. 툭! 붉은 놀이개의 매듭이 끊어져 순자의 손에 남았다. 순자는 신짝 옆에 놀이개를 내려놓고 흙발을 질질 끌며 돌아섰다. 그 모습은 우물가에 있던 하녀 하나가 멀찍이서 목격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길을 지나던 선비 하나가 강가에 떠오른 초이를 발견했다. 이보시오. 선비는 외치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비에 젖은 초이를 등에 업은 선비는 서둘러 자신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밤을 앓던 끝에 초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선비는 부채질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요. 이제야 정신이 드셨구려. 초이는 천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살려주셔서 고맙사옵니다. 선비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초이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대 이야긴 세상에 전해줘야 하오. 진실을 밝히는 일, 제가 도와드리겠소이다. 초이가 나타난 강가에서 도망친 순자는 아침이 밝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방안을 돌고 또 돌았다.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게야.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귀끝에는 바람소리마저 사람 숨결처럼 들렸다. 그때였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문 밖을 울렸다. 여보게, 포도청에서 왔소이다. 문 밖에는 초이가 선비와 함께 관아의 포도대장을 이끌고 서 있었다. 놀란 순자가 마루 끝에 나섰고 초이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날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 세상 앞에 말할 차례다. 포졸들이 둘러선 가운데 하녀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은 소인이 그날 배웠사옵니다. 순자 씨가 강 쪽에서 젖은 채 돌아오시는 걸 말입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용서를. 여봐라, 인연을 끌어내거나. 그 즈음 세추는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손에 술병을 든 채 주막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들 다 내 탓이라 하더군. 내가 뭘 어쨌다고. 주모가 소리쳤다. 거렁뱅이 양반, 당장 나가지 못할까? 세추는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섰고 주막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때 세춘의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치켜뜨며 중얼거렸다. 초희? 초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은 결국 제 그림자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초이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